통증혁명에 대해서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TM에서 발생하는 생리학을 정리해보면은 TM에서는 특정한 정서상의 상태가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특정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혈관 수축과 산소 결핍을 일으키면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이러한 근육, 신경, 힘줄, 인대를 통해서 TMS 증상을 드러내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인간 마음의 진화의 현 단계에서 볼 때 뇌의 전반적인 작동 방식이나 언어, 사고, 기억의 과정은 아직도 베일이 쌓여 있다. 미스터리다. TMS 생리학에 대한 이해는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TMS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TMS의 진짜 원인을 알기 때문이다. 통증과 기타 증상으로 이어지는 근육, 신경, 힘줄, 인대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는 심리적인 이유로 시작된 뇌의작용의 결과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는 모두 분노와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들 신체 조직의 과정에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증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통증 치료의 크게 네 번째로 이제 초기의 통증 치료는 나는 TMS 치료법을 지난 17년간 계속 연구해왔고 발전시켰다. TMS 치료법은 통증이 마음과 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긴다는 분명한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나는 이를 환자들에게 말해 주었다. 동시에 물리치료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에 나는 물리치료가 환자에게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산소결핍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완치된 환자들은 대부분 통증이 정서적 요인 때문이라는 점을 잘 받아들인 이들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통증이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통증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내 진단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운동요법에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특정 물리치료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치료율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찰을 토대로 나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통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일종의 페니실린과 같다. 일종의 페니실린과 같다. 어떤 환자들은 특정 물리치료에 대해서 플라시보 반응을 보인다. 플라시보 효과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대개 일시적인 효과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완벽하고 지속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일종의 지식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나에게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마음 지식요법은 효과가 좋아서 치료 성공률이 높았다. 나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알 것 같다는 일종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그다지 당황스러운 느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는 뇌의 작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일군의 유능한 물리치료사들과 함께 긴밀히 작업을 했다. 이들 치료사들은 모두 TMS에 대해서 배웠고 자신의 물리요법의 심리적 요소를 결합하여 치료를 진행했다. 그들이 나를 대신해 내 이론을 실험해 준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물리요법을 완전히 중단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적으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 초기에 하워드 러스크 재활의학연구소의 심리학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오늘까지 유지하고 있다. 나는 그들로부터 심리학의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그들은 정신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우리는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1979년 나는 환자들의 일종의 강의 토론 프로그램에 초청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TMS에 대한 환자의 교육이 치료의 핵심 요소라는 점이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TMS에 대한 정신분석이나 정신치료를 꽤 오랜 기간 받아왔지만 통증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는 사실. 심리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환자가 TMS에 관해서 사실을 알아야만 통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시간짜리 강의를 4회에 걸쳐 하고 나중에는 2회에 걸친 2시간짜리 토론으로 이어졌다. 처음 2시간 강의는 TMS 생리학과 진단에 대해서, 다음 2시간 강의는 TMS 심리학과 치료에 관해서 했다. 이 강의를 기획한 이유는 분명했다. TMS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정보가 중요한 요소라면 환자들에게 TMS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신체 관점에서 볼 때 TMS는 해롭지 않다. 따라서 그것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신체 동작에 관한 주의 사항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현재 치료 개념은 통증의 목적이 환자를 하여금 몸에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것이고, 내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가 신체 증상을 무시하고 심리적인 면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면 이제 통증은 자신의 쓸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통증이 자신의 주의를 신체로 돌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게 형성되면 더 이상 속임수가 먹히지 않게 되어서 통증도 멈춘다.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경우에 환자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은 이 메커니즘을 잘 보여준다. 이 장에서 말한 불쾌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곳은 바로 마음의 기관인데다. 따라서 화살표는 오른쪽 위로 그려진다. 그 바로 위에는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다. 불쾌한 감정들이
무의식에서 억압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적인 마음이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식, 마음에는 통증, 억압된 불쾌한 감정, 마음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들은 억압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어 기제다. 방어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식적인 마음이 억압된 감정 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방어 기제 일종으로 TMS가 생기며 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왼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다. 이제 환자는 신체에 나타나는 TMS에 따른 증상에 온 주의를 쏟게 되어 오른쪽 상단의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그림은 TMS에 관해서 알아야만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즉 TMS는 환자의 주의를 온통 끌 만큼 심각한 질환이 아니며 오히려 위장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껏 비웃어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체의 구조적인 진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억압된 감정이라는 점을 확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TMS가 더 이상 쓸모없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즉 이제 TMS는 의식적 마음의 주의를 끌만한 능력을 상실했고 방어 기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통증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 이 설명이 마치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지난 17년간 수천 명을 상대로 한 치료 경험이 이를 입증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TMS 치료 프로그램을 잘 받아서 통증이 사라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내 강의를 듣고 몇 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사라져 테니스, 조깅 등 예전에 했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치료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녀는 조깅을 하다가 고관절 바깥쪽에 새로운 통증이 생겼다. 이 역시 TMS 증상이었다. 나중에 그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동네 의사를 찾아갔더니 고관절에 점액 낭염이 있다고 하며 엑스선을 촬영하고 주사와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한다. 전화상으로 그녀는 당시 3주일 동안 무척 고통스러웠다는 말을 했다. 나는 동네 의사의 진찰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녀를 몹시 꾸짖었다. 나와 통화하고 난 후에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리석은 짓을 한 자신에게 몹시 화를 냈다고 한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말이다. 그러자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다. 그녀는 통증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서 무척 놀랐지만 다시 조깅을 했고 운동 중에 몸을 다칠지 모르는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치료하는 데 정보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요한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의식에서 마음의 눈이 있고 TM에서 통증 증후군이 일어났는데 억압된 불쾌한 감정이 이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마음의 눈이 TMS가 신체로부터 감정으로 주의를 돌리는 과정이다. 감정으로 신체로부터 불쾌한 감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살펴서 홍랑길 좋은 날씨인데 여기는 학교 주변이네. 학교 주변에서 조용하게 지나가면서 책을 읽도록 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학교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한번 쭉 둘러볼까요? 이 그림은 TMS에 관해서 알아야만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 TMS 두려워하기보다는 비웃을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신체 구조적 진단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억압된 감정이다. 억압적인 감정. 아이들도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이 마스크 끼고 운동장에 뛰어다니면서도 마스크 끼고 다니네. 마스크 벗고 뛰어다녀야지. 아유, 아이들이 참 생고생을 하는구나. 응? 마스크를 끼고. 자, 이 설명이 마치 공상과학 소설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나는 지난 17년간 이렇게 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TMS 치료 프로그램을 잘 받아 통증이 사라진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뇌강을 두고 몇 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사라졌어. 봤던 거네. 당신은 왜 그녀는 통증이 재발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TMS 통증이 재발하는 것은 언제나 분노와 불안 등의 억압된 기분 나쁜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압된 기분 나쁜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 환자가 새로운 부위에 통증이 생겼다는 사실은 내가 억압된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여전히 TMS를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신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주제는 2장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억압된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해 서로 상충되는 힘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억압된 감정을 그 불쾌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힘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만약에 억압된 감정이 잠재의식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면 TMS처럼 환자의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한 증상이 나타날 리가 없다. TMS가 존재하는 것은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불쾌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이는 이를 일종의 선한 논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심리학 문서를 보면 인간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을 동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균 공포증이다. 이는 세균에 감염될까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손을 씻는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를 강박노이로제라고도 부르는데 강박노이로제란 세균 감염이 두려워서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비논리적인 행동은 환자가 처리하기 어려운 강력하고 무의식적인 감정에 대한 대체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TMS의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 즉 TMS도 두통, 편두통, 근처열, 심장박동, 수위의 증가 등과 같은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주의를 신체에 묶어두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묶어두는, 그래서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잘 보고 치료의 전략은 TMS 치료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것 두 가지. 여기서 그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 하나고 그것을 기초해서 행동하고 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생각하라. 환자는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잘못 작동하는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장과 3장에서 이미 다루었다. 다음으로 통증의 심리학, 즉 인간은 오늘과 같은 환경에서 많은 분노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성격이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인 사람일수록 분노와 불안의 양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다음으로 환자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주의를 통증이 일어나는 몸에 두지 말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나는 환자들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주의를 집안 문제, 돈 문제 등의 걱정거리를 비롯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돌려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내게 더 이상 통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마음속 깊이 각인될 때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환자가 통증이 즉시 사라지기를 원하는데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아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통증이 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에드나 빈센트 밀레이의 시의 마지막 행을 보면 통증이 즉각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명민한 머리에 단번에 포착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내 가슴은 무척 느리게 받아들이네. 가슴이라는 단어를 잠재의식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사물을 재빨리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느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지 못한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잠재의식이 재빨리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간은 매우 불안정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을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 할 때는 우리는 이 둔한 잠재의식에 대한 참을성을 잃게 된다. 자, 그렇다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내 경험을 볼 때 강의를 듣고 2주일에서 6주일이면 대부분의 통증은 사라졌다. 다만 환자가 통증이 사라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거나 정해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실망한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통증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불편한 감정이 얼마나 많이 억압되어 있는가? 오랜 기간 쌓인 분노는 얼마만큼인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신체 구조적인 진단을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관여하는 것이다.